안녕하세요. 저는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보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올해 2020년도가 ITI가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라 이 자리에 초대받은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여러 선생님들께 좀 더 의미 있고 유용한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마음만큼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어려운 증례에 있어서 페이스보호의 활용법입니다. 제가 항상 페이스보호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소주제가 바로 행위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가끔 주위에서 제가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페이스보호 그냥 뜨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어차피 페이스보호를 떠도 맞지도 않는데 굳이 뭐하러 뜨나?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페이스보호를 정확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체득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공사와의 기준 설정이라는 점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강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강연을 들으실 때 반은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나머지 반은 치과 기공사 입장에서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요즘 모든 학회에서 상당히 많은 강연들이 디지털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하는 게 디지털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디지털이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계적인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에 의존을 하고 더 나은 제품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맞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아날로그를 더 많이 공부하고 그 원칙과 원리를 더 많이 파악해서 더 디지털을 손쉽게 이해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왔으니 짧은 시간이지만 작게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할 예정인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가끔 증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들과 소통의 장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분들 같이 팔로우 하시고 같이 공부하는 좋은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사실 건축 기간의 반 이상이 지반 공사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맨 땅 위에 건물을 올려도 상관없지만 건물이 높아지고 어려워질수록 지반 공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어렵고 큰 케이스일수록 기본을 탄탄하게 해서 처음에 설정해둔 우리 탑다운의 개념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보호의 주된 역할인 거죠. 보통 전압보철을 할 경우 저는 페이스보호를 2번을 뜨는데 오늘은 그 첫 과정인 진단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페이스보호를 뜨는 과정에 대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 순간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매번 이렇게 오차가 조금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오차를 발생을 할 때 이 오차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수정을 하려고 하자는 노력이 없게 되면은 나중에 오랜 시간 동안 진료를 이제 했을 때 결과물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환자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정상 범주 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며 그래서 저희 보철과 의사들이 매 순간 항상 그 보철물 하나 만들 때 각각의 구성용품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그 오차를 줄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공물, 즉 교합기에 마운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공물이 정교함이 맞지 않으면 그게 실제 환자의 입안에서 정교하게 맞기까지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저희가 뭐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카오톡도 있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공소에서 좀 중요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마다 마운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뭐 총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뭐 보도 몰딩도 하고 기능 인상을 다 떴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어떤 총위치의 그 보더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면 저희가 그 보도 몰딩을 하거나 임프레션을 뜨거나 이 과정에서 쏟은 노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이 같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노력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공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느냐? 당연히 에비던스 베이스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어느 것들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술식인지 우리가 깊이 반성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매 순간마다 진료를 할 때 바이오 메카니컬한 부분과 바이올로지컬한 부분 그리고 환자의 기대치, 우리의 의사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자, 이제 진료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큰 케이스를 맞이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순서와 체계와 공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 뭐 많은 저희 선학들, 저희 스승님들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환자가 오면 당연히 다이그노스틱 페이지를 가집니다. 진단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뭐 모든 것들을 다 면밀하게 봐야죠.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진단 모형과 페이스보, 안궁 이전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잇몸 그리고 뭐 신경치료를 해야 될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진단 웩스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고 저희는 페이즈 1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모든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뺄치아 빼고 잇몸 치료하고 뭐 충치 치료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저희 보철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교합 안정화입니다. 왜냐하면 전악 보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환자와 의사가 같이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지 환자에게 이거 임시치하기 때문에 그냥 좀 버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교합 안정화 과정들을 최대한 지켜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합 안정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뭐 가이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가이드 수술을 할 때 그렇게 프로스테틱 드리븐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안정화되어 있는 어떤 임시 치아의 위치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최종 보철물의 위치가 어디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 서저리의 템플릿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뭐 프리핸드 서저리를 하더라도 그 위치를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또 다른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합 안정화가 일어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수술되어진 위치에 저희가 보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유지 관리 이제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페이즈 1에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이그노스틱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정보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실수를 줄이는 측면도 있고 환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주제인 다이그노스틱 페이지에서 페이스보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보호를 뜨는 것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미와 기능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기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클루전이겠죠.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씹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교합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석세스 서바이벌 레이스를 꼭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나왔죠. 그래서 임플란트 석세스 서바이벌 레이트에 미치는 영향들 중에 뭐 푸어 오럴 하이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오클루잘 오버로드가 임플란트의 석세스 서바이벌 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이제 세계 치주학회에서 이제 보철의 교합적 임플란트 성공에 있어서의 교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배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 내용을 읽어보면 배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이때까지 기 100년 동안의 교합의 역사가 발달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교합 이론과 오클루절 스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통일화되어 있지 않아서, 즉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혹은 그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게 논문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판단하기 힘들다지 사실 배제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랜 동안 이제 뭐 넵달라지도 있고 PMS도 있고 여러 교합의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 발달이 됐고요. 지금은 어쩌면 제가 가장 믿고 있는 베커와 카이저가 얘기했던 바이올로지컬 오클루전, 사실은 뭐 좋은 거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저희가 어떤 컨센서스에 의해서 좀 이런 식으로 교합의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CR과 MMR, 즉 페이스보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원래 제가 이게 한 패키지라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CR 부분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악을 저희가 교합기에 이동을 시키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면 상악은 스컬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악은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상악을 기초로 잡고 그리고 하악을 붙여야 되는데, 그 하악을 어떤 원리에서 붙이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CR에 맞춰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뭐 저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을 생각을 했을 때 페이스보호를 뜨는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위가 목적을 어쩌면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진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귀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의 위치가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입이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 페이스보호를 어떻게 떠야 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뜨는 이 페이스보호의 이 평면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합 평면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페이스보호를 뜰 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부끄럽지만 제 얼굴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희가 수평면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 라인이 있죠. 뭐 FH 라인도 있고요. 뭐 캠퍼스 라인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가장 즐겨 쓰는 페이션트 호리언탈 플레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플레인을 케이스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퍼런스 라인은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레퍼런스 라인이 평행한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한번 보죠. 수직선을 보게 되면 얼굴에 랜드마크를 좀 찍어 봤을 때 제 얼굴은 뭐 여러분들 영상에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턱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교합 평면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가? 2018년도에 실바가 쓴 논문을 보게 되면 이게 치과 의사들이나 전문의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요.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입이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형태가 가장 심미적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문을 제출한 게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 하관 3분의 1의 교합 평면을 맞추는 게 일반인들이 인지할 때 가장 심미적이다라는 그런 재미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가지고 한번
환자 케이스를 직접 한번 우리 시험을 해보세요. 사실 이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30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키워드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환자를 한번 보시죠. 눈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눈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자, 이분은 입을 다물었을 때 커미슈럴 라인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삐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직선을 보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은 게 아니라요. 실제로 지금 이렇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실제로 이런데 환자의 웃는 모습을 우리가 감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입술 라인과 전치부 교합평면 라인이 또 달라요. 자, 이런 분들의 페이스볼을 과연 어떻게 떠야 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합평면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다면 어쩌면은 이분의 그 페이스볼 라인은 요렇게 맞춰 떠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심미적인 것들은 우리가 환자의 하관의 조화로운 교합평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환자에게도 그럴 거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60대 초반의 환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측면은 나는 60대 동안 이렇게 삐뚤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내가 새로 치아를 만들 때 또 삐뚤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기준이 살짝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합평면을 가지고만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은 요 사진대로 페이스볼을 뜨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평행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수평면을 가지고 교합평면을 뜨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교합평면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마운팅이 됐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쨌든 두 번째 상태로 우리가 페이스볼을 뜨게 되면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합평면은 삐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기공소에 보냈을 때 이걸 어떤 정도로 얼마 정도를 커렉션을 해야 되는가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볼은 두 번 정도를 뜰 텐데 첫 번째 뜨는 페이스볼은 굉장히 명확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명확하게 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인터퓨필러 라인입니다. 눈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눈을 평행하게 뜨게 되면요. 눈을 평행하게 뜨게 되면 교합기를 만들어 놓고 마운팅을 해 놓고 그 위에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눈이 눈의 조화로운 전치부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눈이 삐뚤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이 삐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눈이 삐뚤어졌다라는 거는 바로 환자가 정말 정자세로서 사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이렇게 하면 눈이 삐뚤어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눈이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그 눈이 삐뚤어졌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페이스볼을 뜰 때 반드시 정자세로 똑바로 서게 합니다. 똑바로 서게 해서 그 선 위치와 수평면과 우리 눈을 관계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눈의 위치가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눈의 위치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면과 눈의 위치가 평행하다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눈의 위치를 보고 뜨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고개를 똑바로 세웠는데도 눈의 위치가 수평면과 평행하지 않다면 그때는 눈의 위치에 맞출 건지 수평면에 맞춘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과 상의를 하는 부분도 좋고 저의 기준은 일단은 수평면에 맞춥니다. 눈의 위치가 다른 경우는 일단은 수평면의 위치에 맞춰요. 그 부분들의 기준을 삼는 게 바로 페이션트 호리존탈 플레인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레퍼런스 라인을 선택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레퍼런스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레퍼런스 라인이 FH 라인이 있고 캠퍼스 라인이 있고 그리고 페이션트 호리존탈 플레인이 있고 내추럴 헤드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추럴 헤드 포지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H 라인은 이제 요렇고요.
뭐 아시겠지만 인프라 오비탈레랑 포리온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FH 라인이죠. 알라트러거스 라인은 또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전트 호리존탈 플레인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 라인에 따라서 뜨는 거에 따라서 환자의 얼굴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요. 페이스보호에 이전을 했을 때의 이 교합 평면의 형태가 달라지죠. FH 라인은 기울어져 있고 페이션트 호리존탈 플레인은 약간 좀 펴졌고요. 캠퍼스 라인은 거의 수평적이죠. 수평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은 레퍼런스 라인을 좀 구별해서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양측성 균형 교합, 즉 총위치에서 사용하는 교합 이론을 봤을 때 하나우 퀸트가 있고 그 하나우 퀸트를 활용할 수 있는 틸만스 포뮬라가 있습니다. 틸만스 포뮬라의 팩터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분모에 보면 오클루저 플레인이라는 게 있죠.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빼기도 합니다만 이 오클루저 플레인이 양측성 균형 교합을 차지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캠퍼스 라인으로 우리가 마운팅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치부에 프로트루시브 무브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포스테리어 크리스텐슨 피노미넌이 생겨서 구치부에 이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라인으로 마운팅을 했을 때는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그 전방 유도교합을 했을 때에 이 후방 구치부에서의 그 유도교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커브 오브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심하게 줘야 되고 그 정도의 차이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FH 라인을 썼을 때 이렇게 전방으로 좀 쓰러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 쓰러지게 된다면 후방의 구치부에 컨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위치에서는 사용을 하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는 명확하게 캠퍼스 라인이 교합 평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쉬운 케이스에서는 캠퍼스 라인을 쓰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근데 캠퍼스 라인의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이 업벌암과 상하 캐스 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VD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 대부분은 VD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VD를 올려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거를 그냥 올리게 되면 오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공간의 차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전악 재건 같은 경우는 페이션트 호리존탈 플레인을 쓰게 되고요. 간단한 경우에는 캠퍼스 라인, 이건 뭐 저의 참조 사항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션트 호리존탈 플레인은 환자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페이스볼을 떠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페이스볼을 왜 떠야 될까요? 우리 이제 기공사의 마음을 이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여러분, 요 캐스트를 여러분들이 기공사인데 이제 어떤 치과에서 이 캐스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교합평면이 어딘 것 같나요? 누구나 다 이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캐스트는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교합평면이 생각했던 이게 교합평면이고 실제로 보면 아니죠. 실제 교합평면은 이게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캐스트를 만들 때 이 베이스의 형태와 모양과 각도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희가 왁스림을 만들어서 총위치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보철과 선생님들은 이거 보면 되게 많이 웃으실 거예요. 제가 6전치를 배열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실제로는 제가 왁스림을 만들었으니까 교합평면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치아를 이렇게 배열을 해왔어요. 왜 이렇게 배열을 해왔냐면 바로 이 측면에 생겨있는 각도 때문이죠. 이 각도가 이렇게 삐뚤어지다 보니까 중앙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게 중앙선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치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제가 페이스볼을 떠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만큼 어떤 주위 환경에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저희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덜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 입안에서 이걸 조정을 할 때에 이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근데 기공사 선생님들은 받는 게 딱 요것만 받기 때문에 사실 이 측면에서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러면은 뭐가 편할까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상적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기공사 거래하는 기공소에 얘기해서 제가 만들어드리는 교합 평면을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스볼을 떠드는 게 편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요 거의 끝날 때가 다 해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좀 재밌게 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지금 제가 상황을 떼고 사진을 찍었어요. 요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화학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자, 이거를 그냥 기공소에 보내서 상하게 치아를 배열을 해달라고 한다면 거의 기공소에다 보내면 100의 99는 이렇게 기울어서 보낼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과 평행하다고. 자, 여기 눈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배열되는 게 맞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제대로 떠들었기 때문에 이런 구치부의 높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공사의 혹은 저희 의료진의 치아 배열의 1차적인 목표는 심미예요. 앞에서 봤을 때 정말 심미적인 걸 가셔야 됩니다. 이 포스테리어의 이렇게 높이가 다른 부분은 일단은 뭐 환자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안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 저희가 오클루전 스킴을 어떤 식으로 그룹 펑션은 좀 다른 얘기지만 K9 가이던스나 뮤추얼리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에 있어서는 구치부의 어떤 어니분한 그 스탑이 과연 문제가 될까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요렇게 닿는 거나 요렇게 닿는 거나 요렇게 닿는 거나 왜냐면은 이제 그 익스컬시브 무브먼이 되면 바로 즉시 디스클루전이 되기 때문에 언이분한 어떤 포스테리어 하이시 과연 뭐 롱제비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전치를 배열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약간 좀 포스테리어에서 높낮이가 좀 다르더라도 육전치를 최대한 맞춰서 배열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완벽하진 않지만 환자의 얼굴에서 최대한 수용 가능한 교합평면과 스마일 라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게 되면 치아들이 아무래도 조금 틀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심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CR은 이제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제 CR 과정에서는 이제 버티컬 디멘전, 수직 고경을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넘어갔지만 하악을 이렇게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때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같이 주의사항을 봐야 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분 보시면은 포스테리어에서 잘 닿죠. 심스탁으로 잘 물립니다. 잘 물리고요. 자, 소구치 부분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안 물리기 시작을 해요. 안 물리기 시작하죠. 안 물리기 시작하고 또 포스테리어 넘어가면 잘 물립니다. 또 잘 물리고요. 자, 모식도를 그려보게 되면 이분은 이런 분이죠. 이렇게 포스테리어에만 이렇게 바이트가 일어나는. 그럼 이분을 저희가 기공소에 보내면은 100% 마운팅 어떻게 해오냐면요. 이렇게 해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운팅을 할 때 생각 이상으로 이걸 꽉 눌러야 되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꽉 눌러야 되기 때문에 트라이파드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마운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환자 입안에서는 트라이파드가 형성이 안 되는데도 전치부가 이렇게 뜨느냐? 당연히 컨다일에서 시작되고 포스테리어에 물리기 때문에 우리는 트라이파드가 포스테리어가 엔테리어가 돼서 트라이파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캐스트만 이렇게 보내게 되면 트라이파드를 전치부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마운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구치부에 저희가 이렇게 프랩을 하고 만들어지게 되면 뭐 당연히 무한정 갈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앞쪽에 빠지는 것만큼 리프 게이지를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바이트를 짜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프로시저를 함에 앞서서 딱 20초만 들여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환자의 교합 상태가 현재 어떤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기본 진단 세트입니다. 프로브 당연히 들어가 있고 요 세 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프로브 당연히 들어있고 어퀴필름 들어가고 심스탁 들어가고 스푼 익스카베이터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시술을 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심스탁으로 이 환자의 상태를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체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레미터스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교합의 인터피어런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턱이 시프트가 되는데 프레미터스가 있는 경우는 치아가 시프트가 되죠. 치아가 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바이트를 해놓은 상태에서의 치아의 위치와 임프레션을 해놓았을 때 치아의 위치와 바이트 머티리얼을 떴을 때의 치아의 위치가 다 달라요. 이게 저희가 진단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미터스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조정이 된다면은 환자의 동의하에 반드시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이트를 뜰 때에 반드시 기본 바로 뜨지 마시고 환자를 어떤 식으로 바이트를 뜨는 거에 대한 교육, 왜냐하면 저희가 리트랙션 하는 방향으로 환자가 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바이트 머티리얼 요즘에는 PBS로 많이 뜨잖아요. 블루무스 같은 거.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뭐 46번, 47번에 프랩을 했다고 치면 거기만 바이트를 머티리얼을 짜서 환자에게 물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환자가 물게 되면은 결국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 아크를 통해서 이렇게 닫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물리는 상황에서 머티리얼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한 바이트를 뜨시려면은 아래쪽에 바이트 짜시고 위에 바이트 짜시고 그 두 개를 합치시는 게 좋아요. 합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굳기 전에 기본적으로 굳게 되면 반드시 빨리 꺼내서 이거를 빨리 좀 트림을 하셔야 돼요. 칼 같은 걸로 트림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한 1mm 정도의 인덴테이션만 남겨 놓으시고 반드시 소프트 티슈에 어떤 그 자국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트림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 입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이트를 뜨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논문들을 조금 더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마운팅만 확실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걱정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운팅을 해서 이제 웩스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저희가 환자 입안에서 막업 트라인을 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제가 실제로 환자 임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사진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VD가 무너진 환자 같은 경우 저희가 진단 모형을 페이스북을 뜨고 진단을 뜬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VD가 바뀌는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루시아 지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루시아 그 인사이잘 핀을 그냥 높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루시아 지그를 사용을 해서 CR을 다시 한번 베리피케이션을 하고 제가 높이고자 하는 그 VD 높이에서의 다시 한번 바이트를 인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하악 캐스트를 다시 뜯어내고 상악은 페이스볼을 뜬 거니까요. 하악 캐스트를 뜯어내고 요 바이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리마운팅을 하고 왁스업을 하고 임시 보철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교합 조정을 안 하시게 되실 거예요. 보통 저는 임시치아 같은 경우는 교합 조정이 거의 한 1, 20분 내로 끝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VD를 높여야 되는 케이스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웩스업을 하고 난 다음에 템포럴을 만들지만 실제 환자 입안에서는 저희가 프랩하는 양과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웩스업 자체가 좀 다르게 재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저희가 환자 입안에서 막업을 실제로 해보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서 교합 관계를 형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환자가 쓰게 되고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이제 페이스볼을 한 번 더 떠서 이 관계를 인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VD를 올리는 케이스였고요. 여기 보시면 바이트가 다 트림이 되어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높이고자 하는 VD에서의 루시아 지구고 왁스업을 하고 템포럴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뭐까지 같이 하게 되냐면 VD를 올리고 왁스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치아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임시가 굉장히 좀 견고한 게 좋잖아요. 이 왁스업과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장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임시 치아에 레스트 싯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 의치를 사용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스트를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실제로 임시 의치를 사용을 해도 굉장히 씹을 때에 이 임시 의치가 밑으로 막 이렇게 아프게끔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최종 보철물 VD를 설정을 해서 활성화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철물이 과연 뭐 하이브리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각 치아마다 섹션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케이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뒷배경을 보시면 환자가 서 있다라는 거 알고 아시겠죠? 치아를 빼고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임시 치아가 최종 보철물에서 거의 기능적으로는, 심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야죠.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이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음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굉장히 교육이나 강의를 할 때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임시 치아를 사용할 때 저희가 쓰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템포러리가 있고요. 인터림이 있고 프로비저널이 있습니다. 템포러리는 말 그대로 진짜 임시 치아예요. 환자가 그냥 잠깐 동안 쓰는 거. 인터림은 저희가 치료 시작과 전에 그 사이에 잠깐 좀 끼는. 근데 프로비저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템포러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프로비저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그래서 keep provisional 하고 계속 진료를 진행을 하면 환자도 행복하고 저희도 갈 길을 잃지 않아서 굉장히 좋게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페이스보호와 교합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좀 어려운 케이스나 큰 케이스들이 아마 굉장히 쉽고 재밌게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 제 강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